시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셨나요?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어떤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난 한 주 동안 나름 열심히 잘 생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시집을 읽기 전에 메신저로 그동안 몇몇 분들이 주신 질문이 있어서 짧게 몇 가지 팩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튜브 영상이 시집 판매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집을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죠. 이게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이 영상이 매출과는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게 시집을 출간한 시인들에 대한 응원이기도 하면서요. 숨겨진 좋은 시인과 시집을 찾아서 함께하는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시집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던데요. 지금까지 업로드된 그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을 아는 사이라서 아니면 그 시인이 이름값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집을 고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시인이 함께 좋아야지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나쁜 일 하고서 이미지 세탁하고 돌아온 시인의 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 혼자서 읽지 여러분과 함께 그 시를 읽을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 이 시집은 꼭 읽어볼 만하다라고 강력 추천하실 만한 시집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맨날 주례사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주례사를 하려고 합니다. 시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남의 시의 단점은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남의 시의 장점을 찾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남의 시에서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 시에 녹여낸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음번 이제 시집을 출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혹은 이야기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몇 마디 덧붙여 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홍순영 시인의 시집 귤과 달과 그토록 많은 날들 속에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인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홍순영 시인을 아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인지. 저는 일주일에 두세 권, 한 달에 한 10대 권의 시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아는 시인도 있고, 그 다음에 낯선 이름의 시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홍순영 시인은 되게 저에게는 다소 애매한 경우였습니다. 학교로 온 홍순영 시인의 이 시집을 받고 제가 먼저 이제 문자를 보냈죠. 특별한 인연도 없이 보내주신 시집 잘 받았다, 감사하다, 잘 읽겠다 라고 보냈더니 홍순영 시인이 답을 주셨어요. 바로 특별한 인연은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한 번 인사를 나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나 모임에서 만났던 분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집을 열심히 촘촘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숨겨진 보석 같은 시집을 제가 찾아서 들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시집을
읽고는 홍순영 시인의 이 시집을 읽고는 옳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집을 읽어보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홍순영 시인을 사실은 저도 잘 모르니까 그 시인의 이력을 잠시 살펴보자면요. 뒤늦게 문해창작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2011년도에 등단을 했고 이번 시집이 세 번째 시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단 13년 혹은 14년 동안에 시집 3권을 내는 건데 그렇다면 나름 되게 성실하고 치열하게 시를 써왔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 시집을 읽었던 고봉준 평론가나 몇몇 시인들은 홍순영 시인이 주시하고 있는 홍순영 시인의 시가 지니고 있는 식물성의 세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집을 읽어보면은요, 개망초, 맨드라미, 살구, 동백, 코스모스, 향나무, 단풍나무, 선인장, 석류, 사과, 귤, 모과, 당근, 양파, 오이 등 화원과 과수원과 텃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홍순영 시인이 직접 읽어주는 표제작을 먼저 들어보시죠. 귤과 달과 그토록 많은 날들 속에서 홍순영. 달을 만질 수 없어서 귤을 만진다. 너는 노랗고 둥글다는 이유만으로 내게와 달이 되고 나의 손바닥에 붙들린 우주가 되고 이곳에서 차디찬 귤 하나를 들고 너의 이름을 부른다는 상상만으로 나는 둥근 목소리가 되지. 허공에 뜬 비상구를 두고 너와 나는 가쁜 숨을 공유하지. 달은 나날이 커지고 우리는 분명 저곳으로 사라질 수 있을 거야. 분명하고 유쾌한 예언을 품고 하루를 굴리지. 애써 말하지 못하는 눈사람이 되지. 대구르르 굴러온 귤이 눈앞에 수북이 쌓이고 달은 하나, 둘, 셋. 아, 이토록 많은 너와 나의 날들이라니. 노랗고 둥글다라는 달과 어떤 귤의 교집합적인 어떤 특성을 매개로 해서 시를 펼쳐내는 품새가 표제작으로 다뤄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죠. 저는 해설을 맡았던 고봉준 시인이나 아니면 홍순영 시인이 직접 이렇게 뭐라고 할까,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품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작품을 읽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는 먹을만 하던가요? 홍순영. 사과를 깎는 중이었어요. 끊임없이 껍질을 벗기려 애쓰는 중이었는데 못에 반짝이듯 건너오는 살빛, 껍질을 벗기다 말고 속살에 빠져듭니다. 붉은 빛에 끌린 줄 알았더니 살의 냄새였네요. 껍질을 밀어내던 손이 급해집니다. 사과는 조금씩 날아가고요. 문득 껍질에 붙은 살 쪽으로 마음 기울어 거기 오래 머물렀지요. 사과는 나를 기다릴 마음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서로의 골목을 기웃거립니다. 껍질이 깎여 나간 쪽으로 그늘 들어섭니다. 남은 껍질을 다시 벗겨야 할까요? 단내를 풍기지만 아직 맛보지 못한 속내를 눈 감고 먹어도 될까요? 삼키고 나면 내 안이 온통 깜깜해질 듯한데 다 먹고 나면 당신이 이렇게 물을까봐. 그 사과는
시에서 시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어떤 그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관념적 진실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서 속에 소화되지 못한 그런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시가 어떤 생경한 관념만 남발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인들은 대단히 게으르거나 아니면 재질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홍순영 시인의 시는 이와 정반대로 정서 속에서 어떤 주제를 충분히 숙성시키고 그 때문에 시가 구체적이고 구상적인 이미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시가 주제의 시의 주제가 그 관념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시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시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상적, 구체적 이미지 때문에. 이 시에서 먼저 시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사과를 깎고 있는 시인은 살의 냄새 때문에 사과의 속살에 빠져들죠. 그러다가 문득 껍질에 붙은 살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그 살 쪽에 마음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홍순영 시인의 시의 자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던 어떤 시간과 풍경을 새롭게 발견해내고 시인은 그것을 자기 시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거죠. 껍질에 붙은 살은 시인의 마음을 달리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 시인은 그 껍질의 살을 시적으로 확장을 해갑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깎으면서 껍질에 붙은 과일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주시면 그 옆에 앉아서 사과 껍질로 이렇게 손등이나 이렇게 비벼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시인은 그 얇은 단내 나는 그 사과 껍질에서 기다리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골목이 되고 그늘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젊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용기가 있었을 때, 용감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어느 집, 골목, 그 골목의 그늘을 서성였던 그 마음을 시인은 기껏 사과 하나 깎으면서 그 마음을 소환을 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처럼 어떤 시적인 기술을 우리한테 선보입니다. 그 사과는 먹을만 하던가요? 이 질문은 누구에게 왜 던지는 질문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껍질을 미처 깎지 못한 사과의 속살, 그건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인 거죠. 단내는 나지만 아직 맛보지 못한 마음, 골목의 그늘처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여전히 깜깜한 마음, 당신에게 들키지 않은 그 마음을 나는 애써 삼키는데 나는 당신이 나의 마음을 확인할까봐 깎지 않은 나의 마음을 당신이 보자고 할까봐 조마조마한 거죠. 그 사과는 먹을만 하던가요? 살짝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마음이 좀 아리지 않으세요? 자, 시를 이렇게 읽으니까 재밌죠? 그러면 또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 아래 무릎을 꿇고 홍순영. 봄, 여름 내내 상추를 따 먹었지요. 그동안 상추를 안진뱅이로만 알았지 뭐예요. 따고 또 따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새 잎을 밀어내는 상추 때문에 나 사실 상처받았어요. 끝까지 가보겠다는 듯 땀을 뻘뻘 흘리며 꽃대 올리는 상추를 보고 나
눈물 났다니까요. 상추꽃이 하나 둘 작은 잎들을 벌렸다 오므리면 상추 주변으로 노을이 펴요. 이제 나의 숙제만 남았어요. 씨앗 받는 일. 두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어요. 이처럼 거룩한 생을 제가 언제 또 받아 안아보겠어요. 펄펄 끓는 태양 아래 무릎을 꿇고 오늘 상추의 온 생애를 두 손으로 받아 모셔요. 언뜻 이 시는 편하고 쉽고 만만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시가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껏 텃밭의 상추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죠. 모두가 알고 있는 풍경이나 상황이나 사실을 가지고 시인만의 어떤 고유한 그 시세계를 구축한다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니까요. 남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야 살짝 잘난 척도 하고 슬그머니 억지도 부리면서 남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자기만의 시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남들이 빤히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떤 감동이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걸 해내네요.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바로 어조입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조가 시의 맛을 좌우할 때가 있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작품을 일반 평서형으로 썼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시도 뭣도 아니게 되었을 겁니다. 봄, 여름 내내 상추를 따먹었다. 그동안 상추를 안전뱅이로 알았다. 나 사실은 상처받았다. 한겨울의 무도 이런 맛은 아닐 겁니다. 먹었지요. 알았지 뭐예요. 나 눈물이 났다니까요. 이런 대화체 구어를 활용해서 독자들에게 훨씬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시인은 이런 어조를 통해서 독자의 심리적인 저항성을 확 무너뜨리고 시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추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이 어설픈 농담도 우리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지분의 절반은 어조에 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시의 마무리는 상대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텃밭에 무릎을 꿇고 상추 씨를 받아 모신다라고 하는 마무리는 저의 그 기준에서 보면 좀 개운하지가 않았거든요. 억지로 막무가내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주제화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이긴 했지만 실제 독자들이 공감하거나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시를 쓸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써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사유를 익혀야 합니다. 아까 앞에 시를 설명할 때 숙성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당장 시를 마무리하는데 급급해서 어설프게 끝내지 마시고요. 시를 시작했던 어떤 시적인 사유, 시의 주제의식을 오래 숙성시켜야 됩니다. 오래 이제 묵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 그 상황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궁리를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시적 화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주말 텃밭에 와서 상추를 뜯고 상추 씨나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근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생일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돼지고기 사다가 상추쌈으로 해 먹을 기쁨에 들떠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그 구체적인 인물의 구체성이 이렇게 확보가 된다면 시인으로서 시의 주제를 이끌어가기가 대단히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어떤 시적 인물의 구체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 금방과 같은 이 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애매한 그 마무리 한계를 극복해내기도 쉽다라는 거죠. 홍순영 시인의 시집 귤과 달과 그토록 많은 날들 속에서는 그 다양한 어조로 구상적인 이미지로 독자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적 이미지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만들고 독자에게 감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시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닿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싶으신가요? 다음 이 시간에는 뒤늦게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드디어 지난 봄에 첫 시집을 출간한 시인의 순정에 대해서, 시에 대한 순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 읽는 일요일의 김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